우리의 운명은 정해졌습니다. 주인으로 살 운명입니다. 행복한 투쟁을 벌여야겠습니다. 6개월 전 12월 3일에 계엄군이 국회를 접수하기 위해서 들어간 장면. 네. 그런데 6개월 후에 국민이 국회를 다시 접수했습니다. 네, 국민이 만든 대통령이 취임식에 국회에 갔네요. 야, 6개월 만에 내란 터지고 새 정부를 아예 수립해내는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저희가 했지만 우리 모두가 한 일이지만 우리도 너무 신기해. 네. 진짜 국민들을 이길 어떤 권력도 없다. 우리의 운명은 주인이 될 운명이다. 우리 내 삶의 주인, 나라의 주인으로 앞으로 역할을 다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새 정부의 명칭을 국민주권정부로 확정을 했는데요. 노무현 정부 이후 처음으로 정부 별칭이 네. 생긴 거라고 합니다. 아, 좋습니다. 내란 정부 이후에 이제 국민주권 정부가 생긴 거죠. 네. 그동안 이재명을 제거하려고 했던 자들과도 이재명은 당선되고 나서 바로 다시 악수를 하고 통합의 정치를 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진짜 다른 사람들, 국힘당이랑 이 내란 세력들은요, 이래서 전 내란 일으켰다고 보는데 아직도 적대감을 가지고 이재명이 된 거에 대해서 축하도 제대로 진심으로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야당 대표 오찬 때 비빔밥을 먹은 건 그만큼 통합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도 형사 재판 절차를 대통령 하고 있는 동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문제 있는 거 아니냐, 허위 사실 공표죄 또 얘기했고요. 대법관 증언법에 대해서 얘기했고 재판중지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설전이 좀 오갔다고 합니다. 네, 이제 끝났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이 재판들 다 중단해야 됩니다. 대통령은 원래 불소추 특권이 있어요. 대통령 이제 집무실에 출근을 첫날에 하니까 집무실 상태가 엉망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뭐 도장 찍을 인주도 없고 프린터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펜도 없다 이런 상황입니다. 네. 들어가니까 직원도 없고. 네. 저는 그러면 대통령실이 윤석열 파면 이후에, 윤석열 탄핵 이후죠. 탄핵 이후에 일 안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오늘 경공에서도 일종의 이것 또한 내란이다. 어떻게 연속적으로 일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냅둘 수 있냐 이런 얘기했었거든요. 아, 저는 그것도 공감되지만 제일 웃기는 거는 국가 운영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네. 아니, 윤석열이 탄핵됐더라도 나라는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돌아가는 일을 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직무도 하나도 안 하고 국가가 어떻게 되든 말든 정말 관심 없는 세력들 아닙니까? 진짜 이런 사람들은 단 한 번도 다시는 공직에 데려다 써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작고 세세한 발상이나 입법적 요구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제안해달라 하면서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꺼냈다고 합니다. 야, 이것도 대단하죠. 그니까요. 이 제안이나 이런 의견들이 대통령까지 올라가려면 몇 단계를 거쳐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야, 그럴 필요 없어. 진짜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면 바로 전화해. 그래서 오늘 출근 영상에 전화하는 장면을 찍혔거든요. 영상 한번 보시죠. 전 처음 보는 장면인데요. 대통령이 출근하면서 통화하면서 처음 보는 장면 아닙니까? 워커홀리. 멋있어. 워커홀리. 우리가 야, 진짜 몇 년 만에 처음 보는 영상 아니에요, 진짜 장면? 우리는 대통령에 전화하면 경로밖에 없거든. 경로 아니면 비아폰 아니었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바지 거꾸로 입었거나. 야, 대통령이 전화하는 거는 야, 이거 왜 제대로 안 해? 이거밖에 저렇게 기억이 안 전화하면서 나는데. 가는데 누가 기자들이 말을 시켜요. 업무 보셔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야, 네. 진짜. 그 자신의 개인 전화번호 공개했다고 하는데 정말 전화통에 불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김문수가 41% 나온 거에 대해서 너무 힘 빠져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김문수라는 사람을 지지해서 41%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김문수를 찍는, 그러니까 국힘당을 여전히 지지하는 심리의 가장 근원은 저는 분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분단 트라우마죠. 허상의 적을 만들어서 중국을 공격하고 북한을 공격하고 빨갱이를 공격하고 종북몰이를 하고 이런 사람들의 허상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나라를 점령하려고 한다. 존재하지 않는 공포를 만들어서 공포심리로 심리적으로 찍으신 거거든요. 진짜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계엄보다 빨갱이 국가 되는 게 더 무섭다. 이런 네. 진짜 묵은 거에서 오는 공포심. 그걸 계속 악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이 지지는 쉽게 바뀐다는 겁니다. 네. 그게 공포가 사라지면은 자연스럽게 넘어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가장 큰 이유는 이재명 악마죠. 정말 지독하게 악마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재명 그냥 싫어서 안 뽑겠다는 거잖아요. 네. 이재명 싫어서 김문수 찍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재명의 악마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 겁니까? 이재명이 일을 잘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실적을 내면서 국민들이 그 효능감을 느끼게 되면 요거 금방 바뀝니다. 제가 볼 때 다음 선거 중에 바뀌어요. 네. 오늘 내일 중에 바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아 이렇게 당선시켜 놓으니까 이런 게 바뀌는구나. 이거 전화하는 거 느끼겠죠. 보세요. 예, 전화하는 장면 보십시오. 진짜 벌써 그걸로 한 깜짝 놀라죠. 100만 표 정도는 넘어왔어. 진짜로 전화로 일하는 모습 보고 100만 표 넘어왔어. 일주일이면 1000만 표 넘어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리고 미국이 이례적으로 대선 개입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숙미 사상, 종미 사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특히 자기 힘을 믿지 못하고 우리 국민들, 우리나라의 저력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좀 위축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미국을 더 추종해야 되는 방향으로 갔을 가능성이 높죠. 네. 자, 이것도 미국이 지금 몰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패권이 몰락하는 국제 정세를 조금씩 더 알게 되면은 이건 정말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41% 너무 실망하지 말자. 실망하지 말고 우리가 또 다시 잘 해보자. 우리 국민들, 이 국민들 진짜 그 정신적으로, 광적으로, 종교적으로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20% 내외거든요. 이 사람들은 남북 통일하지 않으면 안 무너져요, 진짜로. 미국이 진짜 망하거나 남북이 통일되거나 하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무너지거든요. 네. 그래서 20%는 잠깐 조금 냅두고, 시간을 주고 나머지 21%는 금방 돌릴 수 있다. 벌써 미국이 하는 행태를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가 정상 통화를 한다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시차 문제로 4일 밤에 어렵게 됐다고 했는데요. 축하 인사에 앞서서 백악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의 민주주의 개입 우려를 공식 언급하면서 신호탄을 날렸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중국의 민주주의 개입과 영향력을 우려한다. 우리 선거 끝나니까 갑자기 그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뭡니까? 중국이 우리나라 선거에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중국이 우리나라의 선거에 영향을 준 게 아니라 미국이 더 많이 줬어요. 이건 바꿔야죠. 미국의 민주주의 개입과 영향력을 우려한다. 우리 국민들은 계속 그걸 주장하고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이게 일부 또 미국 인사들이 발언한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백악관의 공식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극우 인플루언서 로라 루머라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트럼프랑 굉장히 친하다고 해요. 이 사람이 공산주의자들이 한국을 접수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름도 루머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루머를 뿌리는 자인 것 같은데. 네. 국가안보 보좌관을 지냈던 마이클 플린. 네. 이 사람은 5월 29일 날 한국의 선거가 이미 부정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 부정 선거 결과는 중국 공산당에게 유리할 것이다. 이 반중 노선에 계속 한국을 세우고 싶어해요. 그리고 이것들을 우리나라 극우 세력들한테 떡밥을 던져주는 거죠. 얘들아, 승복하면 절대 안 된다. 네. 부정선거야 이거. 중국이 개입한 거야. 중국이랑 전쟁해야 돼. 이 마이클 플린은 이 얘기까지 했습니다. 한국 중앙선관위가 미국 선거감시단의 수많은 요청을 거부했다. 도대체 미국 선거감시단이 우리나라에 와서 요청하면 그걸 왜 들어줘야 됩니까? 이거야말로 선거 개입 아닙니까? 스티브 배넌 한국은 망했다. 한국에서 정권 도둑질을 멈춰라라는 구호를 통해서 극우파의 부정선거 프레임에 또 끌어들였습니다. 부정선거를 계속 주장하고 있고 이 스티븐 배넌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하는데 여기에 존 밀스라는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존 밀스 누구냐면 미국 선거감시단? 미국 선거감시단으로 들어왔다는 그 사람이에요. 네. 다 연결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미국이 얼마나 이 정권을 흔들어 내려고 할 것인가, 이거를 막지 못하면은 문재인 정권 시즌2가 되는 거예요. 매년 한국경제인협회가 자영업자들한테 조사해서 발표하는 게 있어요. 자영업자들 뭐가 어려운지 묻는 건데, 자영업자들한테 올해 가장 큰 경영 애로 사항이 뭡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럼 자영업자들이 막 뭐 최저임금 뭐 올라서 어려워요라든지 뭐라고 물어볼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얘기하겠죠. 근데 거의 맨날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월세. 월세는 4위. 어? 월세 4위. 아, 월세 3위다. 월세 3위. 올해 3위예요. 도대체 1위는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올해로 기준을 설명드릴게요. 네.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 네네네. 당연한 거지. 돈이 안 풀린다. 네, 돈이 안 된다. 아니 네, 뭘 사러 안 온다. 국민들이. 손님이 없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밖에 나가서 진짜 안 먹잖아요. 그쵸. 네, 집에서 네, 먹잖아요. 네, 네. 이게 무려 34.9%예요. 아, 그렇죠. 2위. 이것도 원 부재료 매입비 부담. 아. 물가 올랐다. 물가 올랐다. 이거 24%나 돼요. 네. 예. 그 다음이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나오네요. 저기 왼쪽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다음이 임차료, 세금, 수수료 부담. 말씀하신 월세. 맞아요. 월세. 수수료 부담 이거 뭡니까? 약탈의 민족. 약탈의 민족. 약탈의 맞아. 약탈의 민족. 네. 그다음 네 번째. 아직도 최저임금이 안 나와. 어. 대출 상환 및 금리 부담. 대출 이거 뭡니까? 이거 대출 이거 은행.
코로나19 때 문 닫으라고 해서 대출로 일단 살라고 했잖아요. 네, 네. 그래놓고 나서 금리 올랐잖아요. 네. 심이고요. 네 번째 가서 최저임금 등 인건비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10%도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저게 부담이 아니라 그 앞에 것들이 보도가 돼야 되는 거였네. 그렇죠. 그러네요. 그 자영업자들한테 그러면 정책을 뭘 정부가 펼쳤으면 좋겠어요라고 물어보잖아요. 네네.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상폭 최소화는 더 밑으로 내려가요. 어. 7위로 내려가요. 와. 6.6%예요. 진짜 아, 악의적이었던 이건 진짜 거구나. 프레임을 씌워놓은 거였구나. 프레임을 씌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건비 문제가 1위도 2위도 3위도 4위도 아니에요. 밑으로 쭉 내려간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부분을 일거에 해소해 주잖아요. 그러면은 최저임금 문제는 자연히 해결되는 문제인 거예요. 을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프레임이 바로 최저임금 오르면 자영업자 힘들다. 아. 라는 프레임이다. 진짜 나쁘다. 자본의 갈라치기다. 이렇게 되는데 기술적으로는 전선을 어디다 긋냐면은 영세 자영업자랑 그 영세 자영업자에게 고용된 노동자 사이에다 전선을 쳐요. 아. 이것들이 전선을 친 다음에 최저임금 문제랑 자영업자 문제랑 서로 대립하는 관계처럼 호도합니다. 네. 이런 제가 오늘 설명한 얘기 같은 네. 거 안 하고 이거 일종의 논점 흐리기입니다. 논점 흐리기예요. 이것들을 밸런스를 맞추면서 자영업자 문제의 이런 갑질 문제 등을 밸런스를 맞춰준 해결해 주면서 이 최저임금 문제도 이렇게 같이 해결을 해주는 게 동시적으로 해결을 해주는 게 원래 맞는 거다. 그러네요, 진짜.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곧 2026년 최저임금 심의 문제로 언론에서 뉴스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 관전 포인트를 두 가지로 포인트로 하시겠으면 좋겠어요. 첫째, 수많은 언론이 최저임금 문제와 자영업 문제를 대립의 문제로 다룰 겁니다. 우리는 둘을 대립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 해결의 문제로 바라봐야 된다. 이게 네.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금액을 얼마 올릴 것인지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최저임금의 취지, 즉 논점을 일탈시키려는 회사 측이 존재하고 논점을 지키려는 노동자 측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포인트를 이 두 가지 포인트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